저는 20년을 스포츠 분석가로 살았습니다. 영국 출신이죠. 웬만한 경기는 다 봤습니다. 결과도 예측했습니다. 틀린 적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서울에서 브라질 대 한국 경기를 보던 날,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니, 빗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겁니다. 이 작은 나라가 가진 무기를 말입니다. 7만 명이 외치는 함성 속에서 저는 봤습니다. 선수들의 유니폼에 새겨진 낯선 글자들을 말이죠. 브라질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알게 됐죠. 저 글자가 이 나라를 세계 최강으로 만든 비밀이라는 걸 말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2002년이었습니다.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렸죠. 저는 취재차 서울에 왔습니다. 브라질 대 한국 경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없었습니다. 결과가 뻔했으니까요. 브라질입니다. 5번의 월드컵 우승국이죠. 호나우두가 있었습니다. 리바우두도 있었죠. 호나우지뉴까지 있었습니다. 축구의 신들이었습니까? 상대는 한국이었습니다. 아시아팀이었죠. 선전은 하겠지만 이길 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사람들로 넘쳐났죠. 입구부터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붉은 티셔츠를 입은 관중들이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죠. 함성이 들렸습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인데도 말입니다. 뭘 저렇게 흥분했습니까? 어차피 질 텐데 말이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패기는 좋은데 현실을 모르는구나 하고요. 외신 기자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브라질 기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몇 골 차이로 이길 것 같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최소 3골은 날 거라고 했죠. 그는 웃었습니다. 자기 생각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나눴습니다. 긴장감이라곤 없었죠. 경기장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7만 석이 거의 다 찼습니다. 놀라운 관중 동원력이었죠. 하지만 그게 뭐 대수입니까? 축구는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력으로 이기는 거였죠. 조명이 켜졌습니다. 입장 시간이었습니다. 브라질 선수들이 터널에서 나왔죠. 노란 유니폼이 빛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나왔죠. 호나우두였습니다. 실물로 보니 더 대단했습니다. 그 옆에 리바우두가 걸어 나왔죠. 근육질 몸이었습니다. 호나우지뉴도 보였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죠. 여유가 넘쳤습니까? 한국 선수들이 입장했습니다. 붉은 유니폼이었죠. 키가 작아 보였습니다. 브라질 선수들과 나란히 서니까 체격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이미 승부는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표정이 말이죠. 긴장한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기가 꺾인 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죠. 포기하지 않은 얼굴들이었습니까?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브라질 국가가 먼저였죠. 장엄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국가였습니다. 애국가라고 하더군요. 7만 명이 함께 불렀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열기가 뭡니까?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죠. 브라질이 공을 잡았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패스가 돌아갔죠. 정교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쫓아다녔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브라질의 공격이 시작됐죠. 호나우두가 돌파했습니다. 한국 수비수 2명을 제쳤습니다. 슈팅을 쐈죠. 골키퍼가 간신히 막았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위험했죠. 다음 공격은 막기 어려울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초반부터 압도당하고 있다고요. 5분이 지났습니다. 브라질이 또 공격했죠. 리바우드였습니다. 중거리 슈팅을 날렸습니다. 골대를 맞고 나갔습니다. 아슬아슬했죠. 10분이 됐습니다. 한국은 공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브라질의 일방적인 경기였죠.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설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해설위원이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힘들다는 표현을 계속했습니다. 안타까워 보였죠.
옆 기자석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냉소적인 톤이었죠. 역시 아시아는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직 멀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20년을 축구로 먹고 살았지만 이건 분석할 것도 없었습니다. 전력 차이가 너무 명확했죠. 클래스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까? 한국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메라가 한국 선수 한 명을 클로즈업했죠. 손흥민이었습니다. 당시 젊은 선수였습니다.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런데 유니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팍에 뭔가 적혀 있었죠. 브랜드 로고가 아니었습니다.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글자가 아니었죠. 동그라미, 네모, 선들이 조합된 문자였습니다. 신기했죠. 저게 뭡니까? 한국 문자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왜 유니폼에 저걸 새겼을까요? 브라질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고요? 왜 이상한 글자를 쓰냐고 했습니다.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한국 글자라고만 했죠. 스크린에 다른 선수들도 비쳤습니다. 전부 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통일돼 있었습니다. 계획적이었다는 겁니까?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요? 관중석을 봤습니다. 깃발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거기에도 같은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형 플래카드에도 보였습니다. 응원 도구마다 새겨져 있었던 겁니까?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한국어로 뭔가 나왔죠. 저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중들은 읽고 있었습니다. 함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그 세 글자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죠. 그게 한글로 쓰인 나라 이름이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엔 몰랐습니다. 그냥 낯선 문자였죠. 그때 터졌습니다. 관중석에서 함성이 쏟아졌죠. 한글 만세. 그런 구호였습니다. 7만 명이 한꺼번에 외쳤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울렸죠. 제 가슴까지 울렸습니다. 진동이 느껴졌죠. 이게 뭡니까?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렬한 뭔가였죠. 분노 같기도 하고 자부심 같기도 했습니다. 필드 위가 변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움직임이 달라졌죠. 10분 전과는 다른 에너지였습니다. 더 빨라졌습니다. 더 과감해졌죠. 한국이 공을 빼앗았습니다. 역습이 시작됐죠. 빠른 패스가 이어졌습니다. 브라질 진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슈팅까지 갔죠. 막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일방적이던 경기가 아니었죠. 한국이 저항하기 시작했던 겁니까? 브라질 선수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여유가 사라졌죠. 뭔가 느낀 겁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뭔가 잘못 봤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 경기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큰 뭔가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까? 저 한글이라는 글자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수들의 가슴에, 관중석 깃발에, 대형 스크린에, 어디에나 있었죠. 이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계속됐습니다. 멈추지 않았죠.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7만 명이 하나였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까? 저 글자였습니까? 20년을 축구로 살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경기보다 더 압도적인 뭔가가 있었죠. 축구장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였습니까? 아니, 전쟁터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들의 유니폼엔 브랜드가 아닌 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글자들이 경기장을 집어삼키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의 전쟁이었던 겁니까? 경기는 계속됐습니다. 브라질이 결국 이겼습니다. 3대 1이었죠.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선 뭔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의문이 생겼죠. 저 한글이 뭡니까? 왜 저렇게 강렬합니까? 어떻게 7만 명을 하나로 만들었습니까?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었습니까?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도 잊히지 않았죠.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 동그라미와 네모로 된 글자들이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아내겠다고 말이죠. 경기는 브라질이 이겼습니다. 3대 1이었죠.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호텔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한글이라는 글자들이었죠. 그리고 7만 명의 함성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였는데도 노트북을 켰죠.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20년을 스포츠 분석가로 살았는데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첫 검색어는 한글이었습니다. 한국의 고유 문자라고 나왔죠. 5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직접 창제했다는 겁니다. 왕이 문자를 만들었다고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보통은 문자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놀라운 내용들이었죠. 한글은 과학적이라고 했습니다. 배우기 쉽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문자라는 겁니다. 문맹률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문자라고 평가받았다고요. 그 순간 뭔가 연결됐습니다. 경기장에서 본 그 자부심이었죠. 저들은 자기 문자를 가슴에 새기고 뛰었던 겁니다. 단순한 브랜드 로고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이었죠. 역사였습니까? 계속 검색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충격이었죠.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침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중국, 일본, 몽골, 주변 강대국들에게 계속 시달렸다는 겁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기간 동안 한글 사용이 금지됐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빼앗겼다고요. 문화 자체를 말살하려 했다는 겁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되찾은 자유였죠. 지켜낸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걸 유니폼에 새기고 브라질과 맞섰던 거였습니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조식당에서 한국 신문을 집어들었죠.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경기 사진이었죠. 선수들의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한국 기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물었죠. 이 기사가 뭐라고 쓰여 있냐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비록 졌지만 자랑스럽다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강에게 당당히 맞섰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 기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기꺼이 설명해줬죠. 한글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백성들은 한자를 쓸 수 없었죠.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글로 호소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안타까웠던 거죠. 왕이 직접 나섰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28개의 글자였습니다. 소리의 원리를 그대로 담았다고 했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다는 겁니까?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점점 빠져들었죠. 이건 단순한 문자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리더십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혁신이었죠. 500년 전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기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요. 자원도 없다고 했습니다. 영토도 좁다고 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한글 덕분에 가능했던 거라고요. 문맹률이 거의 제로라고 했습니다. 전 국민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문을 보고 책을 읽고 지식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한국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이유라고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어제 경기장에서 본 광경이 이해됐죠. 저들은 단순히 축구를 하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작아도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던 거였습니까? 호텔을 나섰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었죠.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전부 한글이었습니다. 지하철 표지판도 그랬죠. 사람들이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문자로 하나가 된 나라였던 겁니다. 한글이 그들을 연결하고 있었죠. 정체성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7만 명이 하나의 목소리로 외칠 수 있었던 거였습니까?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한글, 교육, 정체성. 이 세 가지 키워드였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스포츠 기사로 끝낼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요. 그날 저녁 다시 경기장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어제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죠.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표였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걸 걸어뒀냐고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랑스러워서라고 했죠. 이게 우리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랑스럽다.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죠. 영국인인 저도 자국 문화를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자부심은 달랐습니다. 더 절실했고 더 뜨거웠습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에 계속 머물렀죠. 원래 일정은 사흘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장했습니다. 더 알아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서울대학교였죠. 캠퍼스가 넓었습니다. 학생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앞을 지나치는데 놀랐죠. 학생들이 책을 산더미처럼 들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를 만났습니다. 교육학 전공이라고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이 왜 이렇게 높으냐고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문자와 교육열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듣고 납득했죠. 한글은 배우기 쉽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몇 시간이면 읽을 수 있다고요. 영어권에서는 어떻습니까? 알파벳을 배우고 읽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철자 규칙이 복잡하죠. 예외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소리나는 대로 쓴다는 겁니다. 보면 바로 읽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은 빨리 읽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책을 빨리 접한다는 거죠. 지식 습득이 빠르다는 겁니다. 이게 교육 수준을 끌어올렸다고 했습니다. 전체 국민의 지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였습니까?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었죠. 70%가 넘었습니다. 영국은 50% 정도였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교육에서는 앞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경제에도 영향을 줬냐고요. 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했죠. 6.25 전쟁 후 한국은 폐허였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대국이 됐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다는 거죠. 이게 50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까?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했죠. 교육받은 인재들이라고 했습니다. 한글 덕분에 전 국민이 빠르게 배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술을 습득하고 혁신을 만들어냈다고요. 대학을 나와 강남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했죠. 삼성, LG, 현대. 대기업들의 본사가 있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죠. 한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전부 한글로 쓰여 있었죠. 경영서, 자기계발서, 소설, 과학책. 온갖 분야의 책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번역서였습니다. 영어로 된 최신 서적들이 이미 한글로 번역돼 있었죠. 빠른 속도였습니다. 출간되고 몇 달 안에 번역본이 나온다는 겁니까?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냐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엄청나게 읽는다고 했죠. 지하철에서도 책을 본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도 본다고요. 실제로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퇴근 시간이었죠. 사람들이 빽빽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영국 지하철에서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문 보는 사람은 있어도 책 읽는 사람은 드물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한 회사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에게 물었죠.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다고 했죠. 석유도 없고 광물도 없다고 했습니다. 땅도 좁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자원이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했습니다. 세계와 경쟁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모두가 배운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평생 공부한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도구였던 겁니다. 배움의 도구였죠. 성장의 발판이었습니까? 저녁에 명동이라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화려했죠. 쇼핑객들로 붐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습니다. 한 전자제품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최신 스마트폰들이 전시돼 있었죠. 삼성 제품이었습니다. 매장 직원이 영어로 설명해줬습니다. 유창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영어를 어떻게 배웠냐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다고 했죠. 한국 학생들은 영어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한글을 먼저 완벽하게 배운다고 했죠. 모국어 기반이 탄탄하면 외국어도 빨리 배운다는 겁니다. 한글이 쉬워서 어릴 때 빨리 마스터한다고요. 그래서 영어 같은 외국어를 배울 시간이 많다는 겁니까?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택시를 탔죠. 기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50대였습니다. 젊었을 때 가난했다고 했죠. 하지만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학교 다녔다고 했습니다. 책을 읽었다고 했죠. 한글로 쓰인 책들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자식들을 대학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랑스럽다고 했죠.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교육으로 벗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죠. 빛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이곳은 폐허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게 한글에서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기 쉬운 문자가 교육을 가능하게 했죠. 교육이 인재를 만들었습니다. 인재가 나라를 일으켰던 겁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에 있었죠. 취재는 끝났지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보고 싶었으니까요. 한 출판사를 방문했습니다. 편집장을 만났죠.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출판 시장이 어떠냐고요. 그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놀라웠죠. 한국은 연간 6만 종 이상의 책이 출간된다고 했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인 나라에서 말입니다. 영국보다 많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죠. 한글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글이었습니다. 출판이 쉽다고 했죠. 조판이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영어는 어떻습니까? 알파벳 26개지만 조합이 복잡합니다. 띄어쓰기도 까다롭죠. 하지만 한글은 규칙적이라고 했습니다. 컴퓨터 처리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책 시장도 빠르게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책을 본다는 거죠.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어디서나 읽는다고 했습니다. 한글의 가독성이 높아서 작은 화면에서도 편하다는 겁니까? 다음 날 판교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라고 했죠. IT 기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들어본 이름들이었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습니다. 30대 젊은이였죠.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디지털 강국이 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이라고 했죠. 또다시 한글이었습니다. 디지털과 한글이 무슨 관계입니까? 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에 최적화돼 있다고 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명확하다는 거죠. 코딩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검색 엔진도 정확하다고요. 영어로 검색하면 어떻습니까? 철자가 조금만 틀려도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동음이어도 많죠. 하지만 한글은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소리나는 대로 쓰니까 검색이 정확하다는 겁니까? 인공지능 개발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한국어 데이터 처리가 효율적이라는 거죠. 형태소 분석이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다고요.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한국 젊은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다룬다고요. 한글을 빨리 배우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5살에 한글을 떼면 바로 키보드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도 하고 검색도 하고 코딩도 배운다고 했죠. 이 속도가 디지털 경쟁력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오후에 홍대라는 곳에 갔습니다. 젊은이들로 붐볐죠. 거리 공연이 있었습니다. K-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 학생들이 노트북을 펴고 있었죠.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요?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로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죠. 구독자가 1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한글로 만드는데 외국인도 본다고 했습니다. 자막을 달아준다는 거죠. 번역이 쉽다고 했습니다. 한글은 의미가 명확해서 번역 프로그램이 잘 작동한다는 겁니까? K-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아냐고 물었죠. 당연히 안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래 가사가 한글이라는 겁니다. 한글 가사인데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학생이 설명했죠. 한글의 리듬감이 좋다고 했습니다. 랩하기 좋다고요. 자음과 모음이 섞여서 발음이 다채롭다고 했습니다. 비트에 잘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K-팝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한글의 음악성 덕분이라는 겁니까? 영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한국 영화가 요즘 뜬다고 했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오스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부 한국어로 된 영화였다는 겁니다. 자막이 있어도 사람들이 본다고 했습니다. 한국 배우들의 연기가 뛰어나다고 했죠. 대사가 자연스럽다고요. 한글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녁이 됐습니다. 인사동이라는 곳을 걸었죠. 전통거리였습니다. 한옥들이 있었습니다. 갤러리와 찻집이 늘어서 있었죠. 한 서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한글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죠. 예술이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과학이면서 예술이라고 했죠. 모양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균형미가 있다고요. 세종대왕이 만들 때 소리뿐 아니라 모양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고 했죠.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한글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화라고 했죠.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지켜온 게 한국의 힘이라고요. 밤이 깊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했죠. 한글은 교육의 도구였습니다. 경제의 밑바탕이었죠. 디지털의 무기였습니다. 문화의 뿌리였습니까? 이 모든 게 500년 전 한 왕의 결정에서 시작됐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자를 만들었죠. 그 문자가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세계와 경쟁하게 만들었던 겁니까? 이틀 후였습니다. 한 병원을 방문했죠. 삼성서울병원이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최첨단 시설이었죠. 의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의료 수준이 어떠냐고요? 자신있게 대답했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의료 관광객 통계였죠. 매년 수십만 명이 한국에 치료받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중동에서 온다는 겁니다. 왜 한국을 선택하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죠. 실력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의료진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최신 논문을 읽는다는 거죠. 영어 논문도 읽지만 한글로 번역된 자료도 많다고 했습니다. 빠르게 지식을 습득한다는 겁니까? 의대 교육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교재가 한글로 잘 돼 있다는 거죠. 복잡한 의학 용어를 한글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빠르게 배운다고요. 한자 의학 용어를 한글로 풀어 쓴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쉬워진다는 거죠. 암기가 아니라 이해로 배운다고 했습니다. 이게 실력의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까? 병원을 나와 근처 약국에 들렀습니다. 약사와 이야기를 나눴죠. 처방전을 보여줬습니다. 전부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예전엔 한자로 썼다고 했습니다. 환자들이 읽을 수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한글입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약을 알 권리가 생긴 겁니까? 저녁에 광화문으로 갔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있다고 들었죠.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동상 앞에 섰습니다.
웅장했죠. 세종대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손에 책을 들고 있었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특별했죠.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 한글 박물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가 봤죠. 한글의 역사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3년이 걸렸다고 했죠. 학자들과 함께 연구했다고 합니다. 소리의 원리를 분석했다는 겁니다. 당시 양반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한자를 쓰는 게 권위라고 생각했던 거죠. 백성들이 글을 알면 통제가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밀어붙였습니다. 백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누구나 글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십 아닙니까? 전시물 중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었습니다. 복제본이었죠. 한글을 처음 소개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건 설명 방식이었습니다.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나와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도 쉽게 배우라고 친절하게 썼다는 겁니까?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80대로 보였죠. 조용히 전시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글이 중요하냐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전쟁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피난을 갔다고 했습니다. 가난했다고 했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배웠다고 했습니다. 쉬워서 혼자 배웠다는 거죠. 그게 할머니 인생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쓸 수 있었다고요. 신문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책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손주들한테 편지도 쓴다고 했죠. 한글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겠냐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하셨습니까?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였구나 싶었죠. 한글은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삶이었던 겁니다. 생존이었습니까?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밤이 됐죠. 세종대왕 동상 앞으로 다시 갔습니다.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동상을 올려다봤습니다. 5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았죠. 그의 정신이 이 나라 곳곳에 있었습니까? 작은 나라였습니다. 자원도 없었죠. 땅도 좁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한 왕이 있었던 겁니다. 그 왕이 만든 문자가 나라를 살렸습니다. 교육을 가능하게 했죠.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문화를 꽃피웠던 겁니까? 영국에도 위대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겼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달랐습니다. 직접 백성의 삶을 바꿨던 겁니다. 글이라는 무기를 쥐어줬습니다. 그게 500년이 지나도 살아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었죠. 7만 명이 경기장에서 한글을 외친 이유가 이거였습니까?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을 담았죠. 이 사진을 영국으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다고요. 진짜 리더십이 뭔지 말입니다. 백성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요. 500년을 이어지는 유산이 뭔지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찾아갔죠. 약속이 있었습니다. 담당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자료를 받았죠. 한글의 유네스코 등재 관련 문서였습니다. 읽어내려가는데 놀랐습니다. 한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라고 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등재됐다는 거죠. 1997년이었습니다. 왜 등재됐는지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창제 원리와 목적이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문자를 만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문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른다는 겁니까?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알파벳도 그렇다고 했죠.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발전한 거라고 했습니다. 한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진화했다는 거죠. 창제자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명확한 창제자가 있다는 겁니까?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왜 만들었는지도 기록돼 있다는 거죠.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라고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자가 또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유네스코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평가했다고요. 유네스코는 한글날도 기념한다고 했습니다. 세계 문해의 날 상 이름이 세종대왕 문해상이라는 거죠. 매년 시상한다고 합니다. 문맹 퇴치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한글의 정신을 이어받은 상이라는 겁니다. 배우기 쉬운 한글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글을 배우길 바란다는 거였습니까? 자료를 더 넘겨봤습니다. 외국 언어학자들의 평가가 나와 있었죠. 놀라운 내용들이었습니다. 미국 언어학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했죠. 소리와 글자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학자도 있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가장 쉬운 문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몇 시간이면 읽을 수 있다고 했죠. 다른 문자는 몇 년이 걸린다는 겁니까? 프랑스 학자의 말도 있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유일한 문자라고 했다는 거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합니다. 천재적 발상이라고 평가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느낀 게 이거였구나 싶었죠. 한글은 특별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문자였던 겁니까?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했죠. 찌아찌아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문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한글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2008년이었다는 거죠. 찌아찌아어를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배우기 쉬워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한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표현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범용성이 있다는 겁니까? 영어를 생각해봤습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한국어를 정확히 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발음이 안 맞으니까요. 하지만 한글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20년을 언어와 문화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때 한 교수를 만났습니다. 언어학 전공이라고 했죠.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이 정말 그렇게 특별하냐고요.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했죠. 과학성, 효율성, 독창성.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비교를 해줬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26개라고 했죠. 하지만 발음은 44개라고 합니다. 글자와 소리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철자 외우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OUGH를 생각해보라고 했죠. 어떻게 읽습니까? 단어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스루, 터프, 도. 전부 달라요. 하지만 한글은 어떻습니까? 보면 바로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규칙이 명확하다는 거죠. 예외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배우기 쉬운 이유라는 겁니까? 한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한자를 간소화했다고 했죠. 너무 어려워서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수천 자를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섞어 쓴다고 했습니다. 복잡하다는 거죠. 배우는데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24자만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라는 거죠. 이것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효율적이라는 겁니까? 저는 감탄했습니다. 500년 전에 이런 문자를 만들었다는 게 놀라웠죠. 컴퓨터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과학 장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문자를 만들어냈던 겁니까? 교수가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천재성이라고 했죠. 단순히 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과학자였다고 했습니다. 언어학자였다고요. 직접 소리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입모양을 관찰했다는 거죠. 혀의 위치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걸 토대로 글자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땠다고 합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라는 거죠. 니은은 혀가 잇몸에 닿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이라는 겁니까? 모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는 거죠.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게 뭡니까?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역사를 가진 나라였죠. 천재적인 리더가 있었던 나라였습니까? 마지막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코엑스라는 곳에 갔죠. 대형 전시장이었습니다.
한류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았죠.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들이었습니다. 뭘 보러 온 겁니까? 한류였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한국 문화를 보러 온 거였죠. 입장하는데 놀랐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부스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 굿즈를 사려는 사람들이었죠. 블랙핑크 포스터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중국인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류를 좋아하냐고요? 그녀가 대답했죠. 한국 문화가 멋있다고 했습니다. 드라마가 재밌다고요. 한글도 배운다고 했습니다.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라는 거죠.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즘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글 배우는 게 유행이라고 했습니까? 드라마 부스로 갔습니다. 사극 의상이 전시돼 있었죠. 화려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한 일본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50대였죠. 한국 드라마를 즐겨본다고 했습니다. 특히 역사 드라마를 좋아한다고요. 세종대왕 드라마를 봤다고 했습니다. 감동받았다고 했죠. 한글을 만드는 과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까? 일본도 문자가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다르다고 했습니다. 일본 문자는 중국에서 빌려온 거라고 했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한자를 변형한 거라고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한글은 완전히 새로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대단하다고 했습니까? 뷰티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이 나와 있었죠. 외국인들이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한 태국인 여성이 말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최고라고 했죠. 품질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품 설명서가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는데 번역이 정확하다는 거죠. 사용법이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한글이 논리적이라서 번역이 쉽다는 겁니까? 게임 부스도 있었습니다. 한국 게임들이었죠.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세계적인 게임들이었습니다. 게임 개발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에게 물었죠. 한국 게임이 왜 강하냐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빠른 인터넷도 있지만 한글의 역할도 크다고 했습니다. 게임 채팅을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한글은 빠르게 칠 수 있다는 거죠. 자판 배열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게이머들이 소통이 빠르다는 겁니까? 전략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팀워크가 좋아진다는 거죠. 이게 경쟁력이라고 했습니다. e스포츠에서 한국이 강한 이유 중 하나라는 겁니까? 점심때 푸드코트에 갔습니다. 한식당들이 있었죠.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먹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 프랑스인 부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식을 좋아하냐고 물었죠. 열광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메뉴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글로 돼 있는데 읽는 게 재밌다고 했죠. 글자가 예쁘다고 합니다. 음식 이름이 예술 같다고 했습니까? 한글 이름의 뜻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비빔밥은 비벼서 먹는 밥이라는 거죠. 직관적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어는 어원을 모르면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후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류의 경제적 가치를 다루는 세미나였죠.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발표자가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한류의 경제 효과가 연간 100조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천문학적 숫자였죠. 작은 나라의 문화 수출액이 이 정도라는 겁니까? 관광, 화장품, 식품, 게임, 드라마. 모든 분야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한글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죠. K-팝 가사는 한글입니다. 드라마 대사도 한글이죠. 화장품 브랜드명도 한글입니다. 한글 자체가 브랜드가 됐다는 겁니까?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즐기려면 한글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소프트 파워라고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죠. 물었습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한류도 없었을 거냐고요. 발표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죠. 한글이 한국의 정체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체성이 문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어권 문화가 강한 이유가 뭡니까?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했죠.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가 있어서 차별화된다고 했습니다. 신비롭게 보인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호기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게 한류의 힘이라는 겁니까? 세미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생각했죠. 20년을 문화 분석가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문화를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독특한 곳은 없었습니다. 작은 나라였죠. 자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자 하나로 여기까지 왔던 겁니까? 500년 전 한 왕의 결정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그게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문자가 교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교육이 인재를 키웠죠. 인재가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경제가 문화를 꽃피웠던 겁니까?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글이 시작이었죠. 한글이 뿌리였습니다. 한글이 힘이었던 겁니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석양이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이 도시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20년 전 제가 여기 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못 봤을 겁니다. 표면만 봤을 거죠.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힘이 뭔지 말입니다. 내일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겁니다. 제 시각이 바뀌었죠. 작은 나라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진짜 강함은 크기가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정신이라는 걸 알았죠. 한글처럼 말입니다. 작지만 강한 것, 그게 진짜 힘 아닙니까? 공항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짐을 쌌죠. 2주 동안의 기록들이 가방에 가득했습니다. 노트, 자료, 사진들이었습니다. 호텔 창밖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서울이었죠.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도시로 보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이 도시의 비밀을 말입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죠. 한국이 어땠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고요. 기사님이 웃으셨습니다. 한국을 이해했다는 거냐고 물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글을 배웠다고요. 기사님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한글을 배웠다고요? 놀라워하셨죠. 외국인이 한글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갔죠. 면세점을 지나치는데 한글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1시간이 남았습니다. 카페에 앉았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2주 동안 뭘 배웠습니까? 한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더 큰 걸 배웠습니다. 진짜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세종대왕을 보면서 말입니다. 리더는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삶을 바꿔주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까? 500년 전 세종대왕은 선택했습니다. 양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택했죠. 쉬운 문자를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을 만들었던 겁니까? 영국에도 위대한 리더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백성의 도구를 만들어준 리더는 없었죠. 세종대왕은 달랐습니다. 손수 만들었습니다. 3년을 연구했던 겁니까? 교육의 힘도 배웠습니다. 한글 덕분에 한국은 교육 강국이 됐죠. 누구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여자도 아이도 글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나라를 바꿨습니다. 전쟁 후 폐허였죠.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교육받은 국민들이 있었으니까요. 기술을 배웠습니다. 혁신을 만들었죠. 50년 만에 선진국이 됐던 겁니까? 문화의 힘도 알았습니다. 한글이 한국 문화의 뿌리였죠. 정체성을 지켜줬습니다. 그 정체성이 콘텐츠가 됐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로 세계를 사로잡았던 겁니까? 작아도 강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죠. 영토도 좁았습니다. 자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 문자가 모든 걸 바꿨던 겁니까?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일어나서 게이트로 갔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습니다. 이륙했습니다. 도시가 점점 작아졌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보여준 것들이 말입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올렸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왔죠.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글, 작은 글자가 만든 큰 기적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죠. 축구 경기로 시작했습니다. 7만 명의 함성을 썼죠. 한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전율을 담았습니까? 세종대왕 이야기를 썼습니다. 백성을 사랑한 왕의 이야기였죠. 직접 문자를 만든 천재의 이야기였습니다. 500년을 이어진 유산의 이야기였습니까? 교육혁명을 썼습니다. 한글이 가져온 변화였죠. 문맹률 제로를 달성한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배움으로 가난을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까? 경제 기적을 썼습니다. 50년 만에 일어선 나라였죠.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글이 그 밑바탕이었다는 사실을 썼습니까? 문화 한류를 썼습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K-팝이었죠. 드라마, 영화, 게임의 성공이었습니다. 한글이 만든 콘텐츠 파워였다는 걸 썼습니까?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았죠. 2주 동안 본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도 썼습니다. 전쟁통에 혼자 한글을 배웠던 분이었죠. 그분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글이 삶이었다던 그 말을 담았습니까? 택시 기사님 이야기도 넣었습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공부했던 분이었죠. 한글로 된 책이 인생을 바꿨다던 이야기였습니다. 자식을 대학 보낸 자랑스러움을 썼습니까? 게임 개발자, 의사, 교수, 학생들.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썼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글로 연결돼 있었죠. 한글이 그들의 힘이었던 겁니까? 마지막 문단을 쓸 때였습니다. 손이 떨렸죠. 20년 경력의 분석가였습니다. 냉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작은 나라를 무시했다. 하지만 틀렸다. 진짜 강함은 크기가 아니었다. 정신이었다. 한글처럼 말이다. 세종대왕은 500년 전 백성을 사랑했다. 그 사랑이 문자가 됐다. 문자가 교육이 됐다. 교육이 힘이 됐다. 한국은 그렇게 일어섰다. 세계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교육의 힘을 배워야 한다. 문화의 가치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한글을 배워야 한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기사가 완성됐죠. 읽어봤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고백이었던 겁니까? 승무원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마시면서 창밖을 봤죠.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선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각인됐죠. 세종대왕의 정신이 새겨졌습니다. 작지만 강한 것의 의미를 깨달았던 겁니까? 영국에 도착하면 이 기사를 낼 겁니다. 사람들이 놀랄 거죠. 냉정한 데이비드 톰슨이 이런 글을 썼다고 말입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이니까요. 한국을 다시 올 겁니다.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한글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었죠. 그리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세계의 말입니다. 진짜 리더십이 뭔지 말입니다. 백성을 섬기는 게 뭔지요. 작은 것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죠. 하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의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었던 겁니까? 꿈을 꿨습니다. 세종대왕이 나왔죠. 책을 들고 계셨습니다.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그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 그 말이었습니다. 깨어났습니다. 비행기가 착륙 준비 중이었죠. 영국이 보였습니다. 고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트가 보였죠. 한글에 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이게 제 보물이었습니다. 제 무기였던 겁니까?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영국의 공기를 마셨죠.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뭘 할까요? 기사를 낼 겁니다. 강연을 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글에 대해서요. 세종대왕에 대해서 말입니다. 작지만 강한 것의 힘에 대해서 전할 겁니다. 20년을 스포츠 분석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문화 전도사가 된 겁니다.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사람이 됐습니까? 축구 경기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대 한국이었죠. 저는 브라질이 이길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긴 건 브라질이었습니다. 점수로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자는 한국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얻었으니까요. 세계의 존경을 얻었으니까요. 한글이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500년 전 한 왕의 사랑이 오늘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저는 이제 압니다. 작은 나라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말입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정신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까? 한글처럼 말입니다. 24자밖에 안 됩니다. 작죠. 하지만 강합니다.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겁니까? 그게 한국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였습니다. 한글이 증명했던 겁니다. 저는 그걸 세계에 알릴 겁니다. 평생 할 일을 찾았던 겁니까?